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루 내내 약세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두 축이었던 2차 전지주 로봇주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최근에 주식 양도세 완화 이슈가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매도세가 몰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또다시 올랐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녹색 선이죠. 미국의 S&P 500입니다. 날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연말로 가면서 점점 강해지는 산타 랠리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금리 인하를 3차례 정도 이미 반영하고 있는 주가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중국의 상해 지수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 좋고요. 전반적인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는 중국 정부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의 코스피입니다. 최근까지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갔던 모습이 있는데 최근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까요? 오늘 네 마녀가 춤을 추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동시 만기일인데요. 만기일을 맞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를 하시고요. 오늘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알찬 정보 인사이트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4%, 나스닥은 1.3%, 그리고 S&P 500 지수는 1.37%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동일한 시점부터 다시 한번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점이 바로 FOMC가 발표됐던 이후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젯밤 10시 30분에 P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함께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0.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보합세였고요. 시장 예상치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그리고 무역을 제외한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5%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1% 상승에 그치면서 이 역시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 FOMC 라는 큰 산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이 뒤에서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1% 넘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FOMC 결과에서 인하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미국의 원유 재고 역시 예상치보다는 크게 늘어났다라는 소식 속에서 1% 이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NBC 기사부터 보실 건데요. Fed holds rate steady, indicate 3 cuts coming in 2024라는 기사고요. FOMC 관련된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시장의 예상 그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9월과 11월에 이어서 세 번째 동결인데요. 주목할 점은 점도표였습니다. 내년 기준금리의 중앙값을 4.6%로 예상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금리가 5.25에서 5.5% 정도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3번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3차례 정도 나누어서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도 좀 살펴보자면 기존에 있었던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현재 기준금리가 최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이상 긴축 사이클은 없겠구나라고 시장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11월에도 올랐고 또 12월에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살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있습니다. 연준은 오는 2026년에는 2%대의 물가 상승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2023년 FOMC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 만큼 그리고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한 만큼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OP28 Climate Summit ends with deal to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라는 기사고요. 최근에 있었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 최종 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회의 기간 동안에도 사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논의 끝에 드디어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 대신 여기 나와 있는 transition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전환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제안을 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총회 의장은 21쪽 분량의 세 번째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안은 그동안 좀 논란이 됐었던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란 용어를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정의롭고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에너지 체제상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해서 이를 10년 동안 가속한다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2050년이 됐을 때 세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에 수렴하는 이른바 넷제로를 이행하겠다라는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갈등을 빚었던 이 석유라는 단어 자체의 언급은 피했고요. 화석 연료, 여기 나와 있듯이 fossil fuels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거론이 된 걸로 나타났고요. 다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화석 연료 퇴출 등을 요구했던 100개국 이상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단 조항의 강제성을 높였다라는 점은 좀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초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임의 조항을 당사자에게 요청한다라고 바꾼 부분 또한 비교적 단호한 문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보다는 오래 걸려서 오늘 기사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합의문에는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협약으로 다시 한번 이 친환경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US stopped performance yield of Huawei's advanced chip이란 기사입니다. 어제도 살짝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어서 추가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른바 화웨이 내상을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화웨이가 5나노미터급 반도체를 탑재한 노트북을 선보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노트북 자체는 지난 5일에 출시가 됐었고요. 이 노트북에 5나노 기술이 적용된 프로세서가 탑재됐다라는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노 앞에 붙은 숫자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칩의 회로 선폭을 의미를 합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성능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즉 같은 크기의 칩 안에 얼마나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이 중국이 미국 상무부가 언급했던 7나노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 3개월 만에 기술 자립에 대해서 자신감을 더 확실히 드러냈다라는 점입니다.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이 만든 반도체는 이 수율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떨어질 것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는 여전히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화웨이의 최신 노트북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기 전에 TSMC가 생산했던 5나노 반도체를 미리 비축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또 일부에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가 5나노급 칩 제조에 성공한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분명한 건 반도체를 두고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계속해서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입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섹터 전반적으로 초록빛으로 빛나는 모습입니다. 또 1% 넘게 각각 또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기분 좋은 흐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0.96% 상승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3월 1세대를 공개한 데 이어서 9개월 만에 새로운 버전을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2세대 옵티머스 동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2세대 옵티머스는 보다 정교한 외형을 갖추고 있고요. 보행 속도가 기존보다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새 옵티머스는 몸무게는 10kg 정도 줄어들었고요. 보행 자체가 크게 개선됐다라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세대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했던 액추에이터 센서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자유도의 목 동작 그리고 11자유도의 로봇 핸들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손가락에 촉각 센서를 갖췄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손 동작이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옵티머스가 춤추는 동작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며칠 사이에 로봇 섹터가 좀 조정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식으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좀 힘을 줄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밤사이 나왔던 소식 함께 더 보자면 머스크 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한화로 약 237조 원으로 평가가 됐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다른 상장 기업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미국 내에서는 50위권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잉은 앞질렀고 인텔은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 말에 IPO를 좀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소식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1.6% 정도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 보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에 폭스콘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수는 애플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대만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핵심 공급사라고 또 유명한데요. 대만 폭스콘이 인도 남부에 있는 카르나타카주 공장에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의 70% 정도를 조립하고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요. 폭스콘은 코로나19 여파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서 중국 이외의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투자를 나서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폭스콘은 내년 4월까지 인도 공장에서 아이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5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를 탈중국의 대체지로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도 또한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횡보장의 공모주로 자금 쏠림, 묻지마 춤에 뗀 손실 커질 수도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거래 첫날 300% 넘게 폭등하면서 어제 또 상한가 진입하며 종가 형성했는데요. 거래 대금은 총 6,902억 원으로 전체 코스닥 거래의 6.9%를 차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블루엠텍 13일 코스닥 신규 상장했고요. 거래 대금이 상장 첫날 1조 8,712억 원.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의 18.7%를 차지한 수준이었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17일 코스피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거래 대금이 상장 첫날만 2조 1,970억 원으로 전체 거래 대금의 22%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새내 기주의 거래가 쏠리며 주가가 단기 폭등한 현상은 증시가 한 달 넘게 박스권을 맴돌면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테마성 종목에만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연말 슈퍼 개미들의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려 역시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공매도 금지가 결정된 지난 11월 6일 단번에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주 원인으로 꼽히는 하락 흐름도 역시나 박스권 내에서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르면 내년 3월 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과거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를 잡지 못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노력이 덧붙여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하는데요.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부과해서 이에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연말이 되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그동안 종종 보여왔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과세 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 하루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내기주와 같은 테마성 종목에만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종목이 향후 거품이 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고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라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블루엠텍 어제 상장했죠. 코스닥 거래 대금의 19%를 차지했고요. 에코프로 머티 역시도 코스피 23%의 거래 대금을 차지하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매물 폭탄 등 리스크는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고요. 단기 폭등 후에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185개 품목 공급망 특별 관리 특정국 의존 50% 이하로 줄이겠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185개 공급망에 대한 안전 품목을 선정했는데요. 지난해 70%였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소식을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요소와 흑연뿐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공급망 대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죠. 이에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산업 질서에 적응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산업부는 수입 품목 4,000개가 넘는 부분들 중에서 수입액이 100만 달러를 넘고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의 품목을 1,719개로 추렸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185개 품목을 선정했는데요. 지금 표를 살펴보시면 국가별 특정국 50% 이상 수입 의존 품목 수입니다. 중국이 단연 가장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안정 품목을 선정한 현황을 살펴보시면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실리콘 웨이퍼와 불화소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수산화 리튬, 인조, 천연 흑연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자동차와 조선 쪽에서는 히토 경구자석, 와이퍼링, 하네스 등이 있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도 마그네슘괴, 팔라듐,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요소와 무수불산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부분의 상당수 원자재를 특정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발표가 내릴 때마다 우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늘 좀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 전지가 19개, 반도체는 17개, 디스플레이 12개, 자동차 11개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품목별 매뉴얼을 수립하면서 위기
위기 대응 모의 훈련도 앞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라는 말인데요.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핵심 품목 자립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핵심 기술 조기 개발 및 생산 시설 구축을 연계하겠다라는 목표 역시 다졌습니다. 국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외국인 투자로 유통 기업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산업부 산업공급망 정책과는 그동안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어 왔었지만 이제는 공급망이 중간중간 잘려나가고 있다라며 위기의식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세계화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뉴노멀인 만큼 이에 대비한 소부장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립화와 다변화, 자원 확보 등 이 세 개 축을 중심으로 앞으로 다변화를 노력하겠다라는 소식이고요. 10대 이행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앞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요소 등 8대 산업 품목은 밀착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역시도 확실시했습니다. 생산 거점 제3개국 이전 때는 금융 지원 역시도 신설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이브리드의 귀한 신차 경쟁판 바뀐다. 네, 오랜만에 자동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꺾여가면서 최근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했었죠. 이에 따라 리튬과 관련된 그런 관련 테마 역시도 하락폭이 드셌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반사 이익을 앞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격적인 부담에 보조금 역시 축소되는 여파로 국내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반면에 올해 국내 하이브리드 차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완성차와 수입차 업계도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신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하이브리드 위주로 재편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연간 판매량에서 처음으로 경유차를 앞지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판매량에서 하이브리드는 경유차보다는 5,000대 정도 뒤쳐서 있긴 하지만 성장세를 고려한다라면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업계의 설명인데요. 휘발유나 경유차보다는 연비가 높고 각종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하이브리드의 인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충전 인프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도 충분히 매력적인데요. 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전기차 성장세 둔화의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고요. 판매 비중이 17.5%로 전기차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량도 3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30년도까지 시장은 연 7%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당 부분 역시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LK9, 초전도체가 아닌 저항 큰 부도체. 어제 초전도체 테마주가 일제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 세계 최초의 상온 초전도체로 주장하는 물질 LK99, 초전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국내 전문가 그룹의 검증 결과까지 쾅 하고 찍혔습니다. 한국 초전도체 학회 같은 경우는 LK99 검증위원회를 열고 13일 발표한 내용은 LK99 검증 백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검증 결과들은 LK99가 저항이 매우 큰 부도체임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초전도체는 전자들이 매우 원활하게 움직여서 전기 저항이 0인 물질입니다. 전력 손실 없이 송전할 수가 있으며 자기부상 열차처럼 자석 위에서 안정적으로 공중 부양하는 고유 특성이 마이너스 효과를 응용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초전도체는 섭씨 영하 200도 내외의 극저온 환경에서만 특성이 구현되고 있어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반면에 LK99 같은 경우는 개발진의 주장대로라면 비교적 상온에서 가까워 실제 활용이 쉬운 영상 127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역시도 초전도체 테마가 일제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부분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또 확인이 됐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먼저 LK99 실효의 저항이 0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부도체 수준으로 크다라는 점. 이는 돌멩이와 같은 수준으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은 부도체임을 보여주는 결과다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자화율 역시 초전도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쐐기를 다시 한번 박았고요. 이에 어제장 신성 델타테크는 11.91% 하락했습니다. CCS 역시 초전도체와 관련된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과 상한가를 반복했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11% 가까이 무너졌고요. 서남도 10% 밀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파워로직스도 5%, 덕성 3%, 그리고 고려제강 역시도 0.79%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이런 종목들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할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응 관점도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고금리 길어지나 유가 60달러대 반년 내 최저.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감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동결적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PPI도 나왔고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우선 유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좀 70달러 아래로 좀 내려왔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FOMC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70달러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좀 우리가 그동안 좀 주목해 볼 점은 점도표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왔습니다. 특히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봤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물론 미국 증시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면 연착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좋지만은 않다는 점. 물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관련했을 때 경기가 둔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좀 둔화를 한다, 소비가 둔화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유가가 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직까지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유가가 좀 굉장히 낮아졌어요. 큰 폭의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지난 9월에 90달러 위를 넘었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70달러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60달러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연착륙을 시도를 하는 중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실제 경기 좋지 않습니다. 경기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국가 신용 등급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중국 경기 살아난다는 기대감보다는 여전히 부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경기 좋지 않고 있고 지방 경기 부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굴뚝 산업이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탑2 기업, 탑2 나라가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관련했을 때 유가,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항상 이제 이 시간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굉장히 이야기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둔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 시그널 자체가 둔화를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원유 관련했을 때 공급도 좋을까라고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유가가 떨어지게 된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자발적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오펙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감산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있고 감산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데 물론 사우디처럼 굉장히 앞으로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원유로부터 돈을 좀 끌어와야 하는 쪽에서는 감산을 진행을 해서 원유 가격을 좀 끌어올려야겠다라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프리카처럼 나라마다 각자의 사정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강제 감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난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서 사실상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원유 관련했을 때 이들의 힘이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여기서 또 미국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원래는 바이든 쪽이 내세우는 정책이 친환경 정책.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기존의 셰일가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원유 생산국가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갈게요. 실제로 미국의 원유 생산 추이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수치 같은 경우 2019년도와 좀 비슷한 수치입니다. 미국이 원유를 생산하는 이 수치가 약 하루에 1,300만 배럴 정도가 나오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가 러시아와 사우디보다 더 많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1.5배 수준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원유를 팔아서 전쟁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데 지금 러시아보다 약 300만 배럴 더 높은 수치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이 원유에 대한 가격 방향성 자체는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내년까지는 이 같은 기조를 좀 더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 잡아야 하고 인플레 잡아야 하고요. FOMC 점도표가 내년 금리 인하 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점도표야 지금 계획이 아니고 전망입니다. 전망이다 보니까 내년 점도표가 다시 한번 또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잡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이 유가를 더 올리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유가가 조금 더 하방 쪽으로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원유를 많이 생산을 해내면 사우디 간의 치킨 게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사우디 자체가 원유를 생산할 때 생산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치킨 게임을 통해서 미국의 셰일 에너지 기업들이
좀 많이 부도시킨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사우디가 원유에서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관련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가 실제로 2014년 대비했을 때 미국의 주간 석유 시추 장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어요. 약 3분의 1 수준인데 하지만 원유에 대한 생산량 자체는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효율화를 진행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관련했을 때 사우디도 좀 많이 잃는 전쟁을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갔을 때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유가 같은 경우는 $70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 가장 베스트이고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큰 폭의 하락세는 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우선 유가가 하방 압력이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유가가 떨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찾아야겠죠. 항공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수혜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좀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섹터 중 하나가 항공주입니다. 물론 경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유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수혜일까라고 보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좀 하락을 하게 되면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찾게 되는 게 그러면 수혜 섹터가 무엇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항공주를 가지고 왔는데 항공주는 저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관련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주가가 낮습니다. 실제로 좀 주가의 위치들을 보게 되면 지금 바닥권 11월에서부터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적으로 지금 현재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렇다고 항공주가 실적이 안 나온 것이냐라고 보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물론 지난 6월 때 항공주가 가장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항공주의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가 티웨이 항공의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에 항공주가 회복이 되는 것은 보지 않고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항공주들의 재무제표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개선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항공주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실적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더 뒷받쳐주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실적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LCC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6개 항공사 영업이익 자체가 800억 원대로 1분기 대비했을 때 소폭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그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 컨셉에 대한 대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절성에 대한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유가라든지 환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가 피크 아웃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항공주 자체가 외부 변수, 그러니까 봐야 하는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를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행에 대한 수요를 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유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 환율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는 길인 것 같고 세 번째 여행에 대한 수요를 봤을 때 제 주변에 봤을 때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네.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이긴 하지만 연말에 좀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여행을 가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보면 이 세 박자 관련했을 때 지금 바닥권에서 턴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공주 내에서 우리 김시은 팀장이 생각하는 최선호주 딱 하나만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사실 좀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쪽을 보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제주항공을 LCC 중에서 가장 최선호주로 보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의 LCC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차트 흐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LCC 쪽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엔저 효과로 인해서 일본 쪽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겨울에 대한 성수기 효과로 동남아 노선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LCC 쪽에서 조금 더 좀 잡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본 노선 점유율 1위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치고 일본 노선 1위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많이 찾는 것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이쪽에서의 실적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3분기 실적도 봤을 때 매출에 대한 증가율이 동종 업계 대비했을 때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4분기 실적, 내년 상반기에 대한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제주항공이라는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항공주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SK오션플랜트 이렇게 한 종목 골라왔고요. 펀더멘털로 제주항공 두 종목입니다. 자, SK오션플랜트부터 좀 볼까요? 어제 제가 CS-윈드 풍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풍력 관련주죠. 해양 풍력에서 아주 이제 플랜트를 많이 하고 있는 데인데 SK오션플랜트입니다. 옛날에 이름이 좀 다른 이름이었죠. 삼강 M&T라는 이름이었다가 좀 바뀐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 어제 CS-윈드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어제 CS-윈드는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SK오션플랜트는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치고 올라가나 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로 삼으려고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두 회사 간에 좀 차이가 있죠. CS-윈드는 미국 쪽 얘기를 어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AMPC다, 뭐 미국에서 나오는 보조금 때문에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쪽 SK오션플랜트는 미국 쪽이 아니고요, 대만 쪽입니다. 대만 쪽에 하부 구조물, 해양 하부 구조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곧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1, 4분기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수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수주를 받다 보면 내년에 한 8,600억 정도 수주를 따낼 것 같다. 이게 지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S-윈드보다는 그러면 이쪽 SK오션플랜트로 좀 담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도 하고 조선도 하고 관광 사업도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일단은 많이 그 매출이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하부 구조물인데 해양 풍력을 하다 보면 바다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 대만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쪽 바다의 삼면에 지금 있는데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플랜트가 있으니까 바로 선박으로 해가지고 대만까지 이렇게 끌고 가기도 아주 용이합니다. 며칠이면 가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배달이나 이런 게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대만에서 풍력 사업을 계속 전략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우리가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지금
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만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미국은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신재생 쪽 뭐 줄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우려가 좀 주가에 좀 가끔씩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만은 얘기가 다릅니다. 대만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지금 이쪽 신재생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비중이 한 8.5%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년 후에 뭐 이 정도에는 더블 정도 좀 생각하는 거고 30년까지는 거기서 다시 더블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 중반에서 15%까지 갔다. 이게 30년 정도 되면 30%까지 갈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풍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K 오션플랜트 같은 데는 뭐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리츠 증권입니다. 이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수주가 연말이나 연초에 집중될 거다. 그러니까 이때 좀 집중을 해보자. 주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주가적으로도 좀 수혜를 받는 게 계속적으로 드러 나올 거다. 이런 얘기고 대만 특히 내년 1분기에 발주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24년부터는 대만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이쪽이 좀 개화를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그 최선호 풍력주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만에서 이쪽 해상풍력 라운드 3 수주가 계속 일어날 건데 특히 75기 자켓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00억짜리 이 정도는 이제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뭐 철강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기술력도 좋고 제품 품질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를 보면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이제 이틀 올라왔죠.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 거래량도 보시면 이틀 연속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연 이틀째 쌍끌이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좀 뺏기는 건데요. 좀 천천히 놔주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매 잔고율 0.6%니까 평균 0.4% 근처에는 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살 때는 진성 매수도 있고 공매, 환매수하는 것도 좀 섞여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크게 뭐 부담이 없죠. 아까 주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에 있으니까 좀 천천히 차익 매물도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조금 높네요. SK 오션플랜트 30배.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가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41%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SK 오션플랜트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항공입니다. 앞에서 뭐 김시훈 팀장이 또 항공주 얘기를 했고요. 저 어제 뭐 며칠 전에도 이제 진에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주항공 말씀드립니다. 올라오는데 진에어 이렇게 올라옵니다만 제주항공이 더 고개를 잘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CS 윈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만은 SK 오션플랜트가 고개를 더 많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져온 건데 마찬가지 유형입니다. 진에어가 이렇게 최근에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제주항공이 더 그 가파르게 올라오더라. 그래서 어쨌든지 이 노란 박스에 표시됐던 것 같이 10월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바로 이겁니다. 국제유가의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어제도 뭐 국제유가 조금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시장 안 좋다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시장이 안 좋죠?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 정부가 무슨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데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죠. 뭐 아직 안 내놓으니까 중국 상해 지수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국제유가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공급 쪽도 미국에서 뭐 더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수요 위축 가능성을 지금 국제유가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요? 지금은 몇 월이죠? 12월이잖아요. 최성수기입니다. 지금 여객 수요가 최성수기고 산타가 지금 오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객도 총 수요가 좋고 화물도 수요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성수기인데 비용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죠? 항공주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입니다.
대신증권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써놨고요. 최성수기의 비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들을 사람들이 조금 내려놨었는데 3분기가 이제 분기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수치를 보였거든요. 근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또 4분기에 또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좋았던 게 국제선 수요가 좋아가지고 국제선이 아주 잘 나왔었거든요. 이게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뭐 가동률은 그렇게 더 비슷하게 갈지는 몰라도 비용 단에서 훨씬 떨어질 거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만만치 않게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 쪽에서 특히 일본 단거리 노선에서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의 부진을 상쇄할 수 있다. 국제 부분, 국제 수요 이쪽이 전체 매출의 82%까지 3분기에 갔습니다. 국내 부분은 한 18%?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국내가 조금 현찮아도 국제 쪽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삼성증권입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난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기단 확대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항공기를 공급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도 이게 잘 인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원하는 데도 많고 지금 거기도 지금 공급망이 지금 훼손돼가지고 쉬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다. 숨통이 터지고 있다. 지금 39기에서 42기까지 4분기 이렇게 올라오고 특히 지금 새로 인도받는 B7378 요게 말이죠. 같은 B737 계열인데 그거보다 비용이 유류비가 22% 절감된답니다. 그러면 더 돌면 돌수록 훨씬 비용 절감이 되니까 OP 마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이쪽도 외국인 기관 이틀째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하단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하단이니까 크게 염려하실 거 없다. 좀 천천히 팔아도 좋겠습니다. 자, 포워드 PR 보시면 8.5배,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낮죠. 금년에 국제선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내년은 이익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걸 반영해도 8.5배 괜찮습니다. 괴리를 보겠습니다. 19%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SK 오션 플랜트, 펀더멘탈로 제주항공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가 전망되자 시장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다우는 3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유가 60달러대, 유가 하락이 수혜받을 수 있는 상공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최선호 풍력주 SK 오션 플랜트, 펀더멘탈은 10월 이후 꾸준한 반등세를 보여주는 제주항공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